서문을 대신하여. 문학은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영국의 한 비평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은 고전 중에 있다는 신념을 피력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문학은 고전 중 선언한 바이지만 오늘날 독자들이 문학작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로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독자들은 대체로 뉴스를 소비하듯이 문학을 수용한다. 뉴스를 소비하듯이 문학. 그때그때의 작품을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며 읽는다. 그래서일까 교양 있는 듯한 청장년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기억하는 한국 소설의 명작은 의연히 날개나 매미꽃 핀 무렵 언저리이고 최근으로 내려와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윤원의 뜰에서 멈춘다. 비평의 소임 중 하나는 대상작품의 오래가는 새로움을 알아보고 그리하여 그 작품의 명작에 위신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는 문학평론가로서 살아온 1990년대와 그 이후 시기의 단편소설 중에서 한국 문학의 정전으로 자리잡은 명작, 그 이후의 명작을 찾아보려 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2019년 1월로 한국 문학. 김혜란, 권여선. 문학적 동물들의 아나키즘. 최윤, 회색 눈사람. 아나키즘. 최윤의 단편소설 회색 눈사람은 짐작컨대 1970년대 어느 겨울 몹시 춥고 어두웠던 서울의 변두리로 독자를 데려간다. 1970. 서술자 주인공 강하원이 서술상 현재로부터 약 20년 전 그녀 나이 20살 대학생이었던 때로 돌아가 펼치는 회상에서는 당시 서울의 변두리 동네라면 어디에서나 숙명처럼 박혀있던 가난의 장면들이 빈번하게 빈출한다. 숙명처럼 박혀있던 가난의 장면들. 그중 하나가 소설의 제목에 들어있는 회색 눈사람이다. 강하원이 혼자 자취하고 있는 산동네는 눈에 축복이 내려도 화나지 않다. 골목마다 쌓인 눈은 동네 사람들이 길바닥에 미끄러움을 줄이려고 뿌려놓은 연탄재와 범벅이 되어 온통 회색이다. 그래서 회색 눈사람. 때로는 아침나절에도 햇빛이 미약해서 눈 위에 응다리지기까지 한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즐겁다. 겨울 추위에 볼이 튼 빈궁의 상처가 이미 역력한 아이들이 길에 나와 잿빛 눈을 뭉치고 굴리고 다듬어 사람 모양을 만든다.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잡동사니를 가져다가 여기저기 장식을 하며 어느 아침 강하원은 외로움에 감옥을 빠져나와 할 일 없이 동네 언덕을 오르내리다가 눈사람 만들기 열심인 아이들을 발견하고 눈길을 던진다. 나는 그 아이들이 몸통을 만들고 둥근 얼굴을 얹고 그 위에 돌조각으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입을 만드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우리의 인쇄 책자를 생각했다. 주초에는 그 책에도 눈이 붙여지고 코가 붙여질 것이다. 이상한 흥분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리워하고 있었다.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아무 일이나 그리운 것이 아니라 비록 외곽에서의 잡일이긴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내가 하기 시작한 그 일, 바로 인쇄소에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그들과 일하는 것. 아이들이 눈사람을 다 끝내고 쉰 목소리로 만족의 환호성을 질렀다. 난 내 목을 누르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 멋진 나무젓가락 콧수염을 단 회색의 눈사람의 목에 감아주었다. 조개탄을 아껴 써야 했던 어느 저녁 아니 오버 주머니에서 꺼내 목에 둘러주었던 목도리였다. 아이들이 눈사람 만드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강하원이 그립게 그린 그 일이란 모종의 반정부 운동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책자 제작을 말한다. 반정부 운동. 죽음의 유혹을 느낄 만큼 살기 힘든 처지였던 그녀는 그녀보다 7년 연상인 남자의 호의로
한 인쇄소에서 잡일을 보다가 나중에는 아니 5년 이상 계속하여 있던 문화혁명이라는 지하조직의 출판 활동을 보조하게 되었다. 위에 인용한 그녀의 바라는 산동네 아이들의 눈사람 만들기 그리고 안과 그의 동지들의 반정부 운동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지시한다. 그것들은 모두 어떤 갈망의 표현이다. 전자가 빈곤함과 지루함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한다면 후자는 독재 정권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한다. 그녀는 스스로 시인하고 있듯이 이론적으로 무장한 정치 청년과 거리가 멀지만 안과 그의 동지들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녀가 아내에게서 받은 선물인 신뢰와 배려의 마음이 담긴 목도리를 눈사람의 목에 둘러주는 행위가 불우한 아이들의 기쁨에 대한 공감과 함께 안과 그의 친구들의 반정부 운동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강하온이 약 20년 전에 그 일을 떠올리기 시작한 것은 자신과 이름이 같은 여자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쇠약과 기아로 인한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나서다. 강하온. 그 비참하게 죽은 여자의 실명은 김희진이다. 아내 배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어쩌면 남보다 중책을 맡고 있었을지 모르는 김희진은 그들의 조직이 경찰의 검속을 당하면서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변조된 강하원의 여권을 들고 미국으로 피신했었다. 김희진의 죽음에서 촉발된 강하원의 해상은 추모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아프게 사라진 모든 사람은 그를 알던 이들의 마음에 상처와도 같은 작은 빛을 남긴다는 강하원의 마지막 서술은 불우하게 일생을 마친 의로운 사람에 대한 연민과 존경의 뜨거운 심정을 훌륭하게 절제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회색 눈사람이라는 소설이 그것이 출판된 무렵 서서히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1970년대 민주화 투쟁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 기념으로 읽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 기념의 제스처는 1990년 무렵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분포된 그 투쟁 주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투쟁의 역사에 대한 통념이나 그 역사의 재현에 대한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소설에 서술된 지하 출판 활동이 과거의 어느 연대, 어느 조직의 실제 투쟁과 관계가 있는지, 반정부 정치운동과 사상운동의 역사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1970년대, 80년대에 유명했던 학생운동가들이나 노동운동가들의 회상기에 보이는 바와 같은 증언의 열정을 기대하는 독자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소설이다. 게다가 이 작품은 1992년 동인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널리 주목받기 시작하자 그 평판을 미심쩍게 생각했던 당시 일부 비평가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고난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부주의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색 눈사람이라는 작품 자체의 독특한 서술 스타일을 존중하기로 한다면 역사적으로 정확한 민주화 서사를 기준으로 하는 작품 독해가 공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도 서술자 주인공으로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운명이 걸린 어떤 집단 내부의 인물이 아니라 강하온이라는 그 집단 외곽의 인물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방식의 독해를 요청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양산된 민주화 투쟁의 서사들은 내용상으로 다양하지만 역사 진보의 주체로서의 민중이라는 관점에 공통적으로 기울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의 발전은 산업노동자로 대표되는 민중을 정치 세력화하는 노선을 따라 일어났고 그와 병행하여 당시의 정치적 문학은 지식인과 민중의 연대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민중과 유기적 융합을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민중 속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이야기 혹은 자본에 애속된 생존 조건과 싸움의 혁명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노동자의 이야기는 1980년대 전체를 통해 진보적이라고 평가된 문학의 주요 내용들이었다. 1992년 시점에서 회색 눈사람이 부주의한 이야기로 보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소설이 민중을 주체로 하는 민주화의 메타 서사 속에 통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과 투쟁의 일화를 고안했다는 데 있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반정부, 반체제 서사들을 역사적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것들은 그에 못지않게 집합적 고난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희망에 대한 기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회색 눈사람은 같은 무렵에 나온 정치적으로 강성인 다른 어떤 소설보다도 함축하고 있는 바가 많다.
강원의 이야기를 희망의 기억 측면에서 이해하려면 그녀가 어떤 인물인가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다. 그녀에게서는 그야말로 천혜의 고아 같은 풍모가 무엇보다도 두드러진다. 그녀는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0살도 되지 않았을 무렵 어머니가 일자리를 찾아 도해지로 떠나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시골인 이모네에서 역시 가난하고 불행한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가 그녀를 이모에게 맡겨둔 채 미군 병사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후 몇 년이 지나서 그녀는 이모부의 병원비를 훔쳐 서울로 가서 산동네에 거처를 정하고 바라던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학비를 마련하기는커녕 생계를 해결하기도 어려워 대학을 다닌 지 1년여 만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 아무 연고도 없고 정착할 가망도 없기에 다만 지상 위를 부유하는 존재이기에 그녀는 자신을 유령과 같다고 묘사한다. 대책 없는 떠돌이라는 그녀의 자기의식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기는커녕 아버지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에 대해 서술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그녀의 아법은 자신을 시골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어머니를 두고 좀처럼 원망을 토로하지 않는 화법과 함께 그녀의 유랑자 의식에 미묘한 뉘앙스를 부여한다. 유랑자 의식. 사회적 무소속성 혹은 무정처성을 그녀는 억울하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존재 조건으로 수락하고 있는 듯하다. 황종현 짱이야. 그렇다면 궁핍과 유랑의 어둠에 빠진 그녀에게 잠시나마 희망의 빛을 보게 해주었다는 안은 어떤가? 그는 5년 전부터 암약하고 있는 문화혁명회의 회원으로 주로 선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듯한 만큼 강하온과는 처지가 다르다. 음대를 다니다가 제적되었다고 하나 반체제 정치문화운동 집단의 어떤 식으로든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약소한 대항공중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 역시 부유하는 존재일 공산이 크다. 그가 강하온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려는 의도로 했을 것 같은 말 중에 가령 에릭 사티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 음악학도라는 것을 자긍심과 장난기를 섞어 밝힌 발언 같지만 조금 유심히 보면 이상하다. 그 이상이다. 유심히 보면 그 이상이다. 정신적 조상으로 그가 내세운 음악가가 이를테면 바흐나 베토벤이 아니라 에릭 사티라는 것은 그가 자신을 보는 방식에 대해 뭔가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사티는 주지하다시피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 이른바 벨 에포크의 프랑스 음악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작곡가다. 프랑스 북서부의 항구도시 옹폴레르 태생인 사티는 1878년 12살 때 파리에 정착한 후 다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이었고 혁성적이었으며 예술상으로 발랄했던 그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리 음악원에서 수년간 피아노를 전공했으나 학생들 중 가장 게으르다는 악평을 받았고 결국 졸업장 없이 그곳을 떠났다. 1887년 몽마르뜨르로 이주한 그는 때때로 그곳 카페와 카바레 소속 피아니스트로 일하며 가수들의 프로그램과 그림 자극을 반주하고 일상 행사에 배경음악 연주를 하면서 작곡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그림자 연극이네. 그의 인기 작품인 짐노페디 피아노 모음곡은 그가 그 예술가와 불황자와 남봉꾼의 화려한 거리에 살던 시기의 소작이다. 몽마르뜨르의 지인들로부터 가난뱅이 신사라고 불리곤 했던 사티는 1925년 파리 남쪽 교외의 노동계급 지역 아르케우의 누추한 방에서 아방가르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르주아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보헤미안으로 살았다. 그는 고전음악 전통으로부터 출현했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사티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계승할 역사로서의 복종할 권위로서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강하온과 안에게 가지는 엇비슷한 지위를 알고 나면 강하온과 안, 그들의 동지관계의 발단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 입학한 후 청계천 헌책방을 다니며 금서로 분류된 책들을 사들여 탐독하던, 그리고 돈이 구하면 그것들을 내다 팔던 강하온은 헌책방 주인한테서 그녀가
전에 사간 알렉세이 아스테체프라는 저자의 책을 어떤 사람이 찾는다는 말을 듣는다. 알렉세이 아스테체프. 그녀는 마침 돈이 떨어져 배를 고른 지경이었기에 책을 팔기로 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 그가 바로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폭력적 시약, 무명 아나키스트의 전기라는 책의 제목이다. 1970년대나 이전에 한국에서 출판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소설의 저자 최윤의 순전한 상상 속의 책이 아닐까 추측되는 그 책의 제목은 강하온과 아리 좌파 정치 사상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강하온의 서술 중에서 그녀가 사상 문제를 두고 안과 나누는 대화가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자신이 안처럼 확신 있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언명이 나온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사상적 공명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의 아나키즘적 혹은 사회주의적 지향은 아니 강하온과 함께 일을 할 때면 가끔 틀어놓던 그리고 나중에 강하온이 어딘가 자신의 삶과 같은 데가 있다고 추억하는 하오의 잠 같은 음악의 리듬, 사티의 짐노페디나 그노시엔느의 어느 악절을 상기시키는 리듬만큼 분명하다. 사실 사티는 파리의 대중문화에 뿌리를 두고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발전들에 호응하며 재래 음악 스타일들의 서열을 파괴한 창작을 했던 점에서만이 아니라 빈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사회주의에 희망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비범한 예술가였다. 그가 아르케우의 수도도 난방도 없는 방에서 살던 시절 길을 가다가 그에게 인사하는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지갑을 털어 동전을 주는 버릇이 있어 점심을 굶고 냈다는 이야기, 그 지역 고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아이들의 시골 견학을 인솔했고 청년들을 위한 음악교실을 열었다는 이야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따분한 소리라고 욕하면서도 사회주의 당 당원 자격, 이어 공산주의당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전설의 일부다. 청계천 헌책방을 통한 서적거래로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은 1970년대에 얼마 동안 대학을 다닌 작중인물들에게 대체로 어울리는 사연이다. 회색 눈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유대를 형성하는데 그리 중심 역할을 하는 문화가 그 배경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안과 그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지하활동이란 선전 혹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글의 출판과 배포이고 강하온이 그들이 작성한 원고의 편집과 인쇄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들과 얼마간 신념과 희망을 공유한다. 그들이 경찰의 검거를 피해 무쿠지 제작을 중단하고 도주하여 혼자 남게 되자 강하온은 그들에게 전파를 보내는 심정으로 자신의 기억을 살려 무쿠지 원고를 복귀한다. 또한 강하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기운을 회복하고 미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마친 김희진은 작별하기 직전에 햇빛을 보지 못한 그녀의 글을 가방에 가득 담아 강하온에게 내밀며 보관해달라고 부탁한다. 특이하면서도 암시적인 것은 강하온이 산동 내에서 외로움과 굶주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매달린 그녀의 짧은 학력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욕심으로 보이는 번역이다. 그녀는 어느 이탈리아 역사가의 독일어본을 유서를 쓰듯이 번역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에 대해 극히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그녀가 어떤 문화 경험을 하며 성장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글의 힘에 크게 의존하는 글의 교양을 중시하는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추측은 가능하다. 20년 전에 대한 회상을 마치고 서술을 끝내기 시작한 그녀는 그 시기에 대해 항상 글을 쓰고 싶어 했다고 덧붙이면서 자신에게 사고가 활자화되는 것을 신성시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글이란 어떤 문화에서는 신성한 것이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위험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글의 발명이 위대한 업적으로 칭송되는 한편으로 글의 해악이 크게 염려되고 있었음을 확인된다. 파이드로스에는 글이 사람들에게 기억 연습을 게을리하게 해서 결국 건망증이 심해지게 만들고 게다가 무지함에도 유식한 척하며 거짓 지혜를 늘리게 한다고 경고한 이집트 현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파이드로스에게 들려준 소크라테스는 글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말이 없다는 것. 글은 그림과 같아서 언제나 같은 것을 가리키고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 침묵하기에 영원히 살아있는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과 정반대로 말이 많다는 것. 적당한 사람, 부적당한 사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읽혀 오용과 모욕을 당한다는 것. 그러니 그는 아버지 없는 아이와 같다. 랑시엘의 표현을 빌리면 이 말이 없고도 말이 많은 글은 정치 공동체에 해롭다. 정치 공동체 내에 질서가 행위 양식들, 예컨대 직분들, 존재 양식들, 예컨대 에토스들 혹은 기풍들, 말하기 양식들, 예컨대 어법들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에 달려 있다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신체들에게 그러한 양식들이 배분됨으로써 성립되는 신체들 사이에 서열에 달려 있다면 그와 같은 글은 공동체 안팎을 마구 돌아다니며 그러한 양식들의 관계를 동요시키고 그러한 신체들의 서열을 어지럽힌다. 글의 위험을 아는 통치자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이야기다. 글의 위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정치 팸플렛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이 근면과 감사에 기풍을 벌이고 주제넘게 보편적 인간 해방을 말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이후 같은 종류의 문서가 잇따라 나와 사방으로 유포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일본인들의 노예인 조선인들이 복종과 침묵의 기풍을 벌이고 분수 없이 민족 독립과 세계 평화를 외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강하오는 1970년대 한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결부시켜 생각하면 그 공동체 내 행위 부분, 존재 부분, 언어 부분을 적합하게 배정받아 명확한 자기 자리를 가졌다기 보기 어려운 신체다. 그녀는 시골 농민이나 도시 노동자가 되었더라면 적당했을지 모를 처지에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 잠시 고등교육을 받았고 휴학 중인 상태에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지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어머니와 어린 나이에 떨어져 성장한 그녀는 가족과 고향의 에토스를 따라 생활하기는커녕 자신을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부유하는 존재라고 자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가 하고 있는 이탈리아 역사가의 독일어 책 번역은 상징적이다. 그것은 그녀가 본래 에토스, 이를테면 충청도 출신 빈민 여성의 에토스로부터 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 에토스와 전혀 연관이 없는 언어, 국가, 인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의 유동에 자신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랑시엘에 따르면 신체들의 질서와 언어들의 질서 사이의 관계를 두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치안의 일이며 반대로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정치의 일이다. 정치는 신체들과 언어들이 각각의 질서로부터 이탈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 자체로부터 멀어지는 그것들이 그 배정된 자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결합하며 이전과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 이른바 불화를 현시한다. 그런데 이 정치의 작용은 바로 유동하는 글의 위험한 작용, 현대에 있어서 유동하는 글의 대표적인 형식인 문학의 위험한 작용과 동일하다. 그래서 랑시에르는 현대의 정치적 동물은 무엇보다도 문학적 동물이다 라고 쓰고 있다. 반정부 지하활동에 열의가 있는 도시 룸펜 여성과 책의 글자를 따라 이탈리아, 독일어, 한국어를 횡단한 욕심 많은 서음이 강어원이라는 몸 안에 함께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강하온이 탐독하던 글이 그녀의 파국지전의 인생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기장치의 신처럼 작용하여 불과 석 달 동안이긴 하나 행운을 선사한 것은 분명하다. 폭력적 시학, 무명 아나키스트의 전기는 강하온을 안과 만나게 해서 그녀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경감시켜주고 사회적으로 지분 없는 처지를 견디게 해주었다. 아내 지하 출판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그녀에게 생겨난 최대의 보람은 그녀가 나중에 기꺼이 우리라고 부르는 소망과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안과 그의 친구들의 집단에 느슨한 정도로 남아 소속을 가지게 되면서 누린 보람의 내용을 희망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것은 그녀의 어법 속에서 미묘한 음영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라는 감정과 무관하지 않으면 물론이다. 그것은 대략 인간 유대의 실감 덕분에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난 새로운 사회적 도덕적 삶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다고 생각된다. 그녀는 외로운 떠돌이의 이력을 가진 사람답게 어떤 동종 집단의 환상에 현혹되지 않는다. 작중 사회의 공중 영역이 야만적 치안 질서하에 있는 만큼 개인 자신 속으로의 고독한 망명은 오히려 현명한 처신일지 모른다. 그녀는 안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점에서 자신과 처지가 같다고 느끼면서도
그들과 자신이 서로 멀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그들 사이에 유대에 대한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반대다. 서로에게 이방인 같은 존재이기에 상호 이해와 신뢰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간절하다. 이것은 회색 눈사람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인 강하온과 김희진의 우정의 일화를 통해도 입증되는 바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끝에 도움을 청하려고 강하온의 산동네 방을 찾아온 김희진은 그때까지의 강하온과는 전혀 면식 없었던 인물이었다. 김희진은 그때까지 강하온과는 전혀 면식 없었던 인물이다. 김희진이란 안과 그의 동지들의 토론을 엿듣는다. 김희진이란 안과 그의 동지들의 토론을 엿듣다 보면 강하온의 귀에 자주 들어오는 이름 중 하나였고, 강하온이 교정한 적이 있는 한두 편 원고의 저자였지만 강하온은 그 이름을 두고 남자를 연상할 만큼 김희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처음 만난 김희진의 얼굴에서 강하온은 조금 섬뜩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것은 심신이 피폐한 기색과 결합된 아름다움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풍마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다. 김희진은 아주 먼 곳에서 와서 다시 먼 곳으로 떠나가 버릴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희진이 안을 비롯하여 동지들이 처한 위험에 관해 이야기하며 강하온에게 오래 사귄 사람의 깊은 신임을 보이자 강하온 역시 각별한 신뢰와 우정으로 답하기 시작한다. 김희진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고 안이 서면으로 부탁한 대로 미국 비자가 첨부된 자신의 여권을 김희진의 여권으로 변조해서 피신하는 데 사용하도록 건네준다. 강하온이 여권 변조를 위해 만난 얼마 전까지 인쇄소에서 같이 일한 정이라는 인물은 안이 처음부터 강하온의 여권을 노리고 그녀를 유인했다는 것. 그리고 안과 김희진은 정치적 동지의 범위를 넘어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김희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희망을 준다고 믿고 있던 강하온에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하온의 방에서 머문 약 20일 중 어느 밤에 김희진은 마치 동생 집에 들러 샅샅이 청소를 해주는 사촌 언니처럼 부엌을 바닥까지 말끔하게 치우고 작별을 앞둔 순간에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글꾸러미를 강하온에게 맡긴다. 그들의 관계는 자매의 전형이다. 그들은 안이 있었던 까닭에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마침내는 안과의 관계 여하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이가 되었다. 회색 눈사람을 낭성 중심 사회에서 잊혀진 여성 이야기로 읽기를 제안한 작품 논평에서 차미령은 강하온의 이야기가 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부에서 이성의 영역에 머문다면 김희진이 등장하는 후반부에는 그 영역을 넘어간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작중 해상 서술이 이성 간 관계에서 동성 간 관계로 초점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강하온과 김희진의 우정은 자매적 우정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여성 특유의 경험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존중을 포함한다. 여기서 유념할 사항은 그들이 모두 글 읽기와 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전통사회의 통념에 따르면 여자의 분수를 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 1970년대 한국의 신체와 언어의 배분 질서에 비추어 다분히 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하온이 어쩌면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회생 수단이었을지 모를 미국 비자를 김희진에게 양도한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지난 석 달 사이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강한 동지의식이 그녀에게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억지스럽다. 김희진이 자기 존재의 증거 전부일지 모를 원고를 얼치기 룸펜 지식인에 불과한 강하온에게 위탁한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신원을 감추고 계속 도피하느라 보다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구차하다. 주장하건대 그것은 똑같이 차별받고 있는 그리고 똑같이 위반하고 있는 여성들로서의 우정과 연대의 반로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들은 서로 같은 운명이라는 직관을 공유한 바탕 위에서 서로 염려하고 부조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각자 정체성의 표지인 여권과 원고를 교환해도 서로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 그들의 사심없는 자매적 결속은 그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군사 엘리트 독재하에 사회의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것은 정부도 없고 권위도 없는 사회, 어느 누구도 통치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아나키즘적 사회를 생각하게 한다. 강하온은 과거를 회상하는 중에 정치 언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페미니즘 담론에도 아나키즘 담론에도 자리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회상한 경험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반정부 운동에 연관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녀와 그녀의 동성 친구가 치안상으로 그녀들에게 할당된 신체와 언어의 자리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에 결박되어 있기를 거부하는 정체성 해체를 많든 적든 실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그녀가 그토록 애틋하게 추억하는 희망은 우정과 연대에 대한 희망인 만큼은 사회의 아나키즘적 재편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강하원이 말하는 우리의 출연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 어떤 독자는 회의적일지 모르겠다. 그것이 권위주의적 압제를 종결시킬 만한 인간 세력의 결집인가?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대중 형성을 혹은 재형성의 징조인가? 이것은 문학적이자 정치적인 텍스트로서의 회색 눈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 고려할 가치가 있는 의문이다. 이 텍스트에 정치와 대중의 표상은 없다. 그러나 강하온의 우리 체험은 민주정치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체성 해체를 거치지 않고 불평등하게 할당된 신체들의 질서에서 이탈하지 않고 통치 주체인 신체와 통치 객체인 신체의 구분을 폐기하지 않고 민주정치가 가능하다고 믿기 어렵다.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징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이것을 의미한다. 아나키한 통치, 통치에 대한 모든 자격의 부재 외에는 어디에도 기초하지 않는 통치. 그렇다면 강하온과 김희진 사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우정은 민주주의의 모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도자의 부재, 정부의 부재라는 원래의 의미에서 아나키가 보육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30조까지.